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 결정문 일부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승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원인인 대한민국의 기득권 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짜명 호혜방송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가 드디어 탄핵됐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파면이라고 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바로 수갑을 채워서 구속 수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황교안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황교안은 박근혜의 아바타입니다.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 교체를 방해할 것이고 검찰의 수사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황교안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 표명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으로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가짜명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낼 수는 없겠죠. 자, 구라로 칼로 모드로 전환을 해서 최근 보도된 기사들 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삐뚤어지게 보도된 그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기사는요, 한겨레에서 보도된 뉴스룸 토크 토론회에 관하여 란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지난 3일과 6일에 있었던 민주당 1, 2차 경선 토론에 임한 그 각 주자들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게재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정치부 소속인 이정혜, 하혜영, 엄지원 기사가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 점수를 보면 말이죠. 문재인 후보 6.8점, 안희정 후보 6.4점,
이재명 후보 7.2점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다소 높은 점수였네요. 자, 그럼 먼저 엄지원 기사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1차에 7점, 2차에 7점 이렇게 줬는데요. 차분한 가운데 종종 터진 버럭, 세팅된 환경에서만 평정심, 그래도 제일 안정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1차에 6점, 2차에 7점. 1차에서는 목감기 탓인지 시종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리고 2차에선 여유를 좀 되찾고 30년 직업 정치인 모두 재장착, 그러나 내용은 글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1차에는 8점, 2차에는 6점 이렇게 점수를 줬는데요. 1차에선 합리적인 모습으로 유윈이라고 싶었는데 2차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만 매달리며 톤앤 매너에서 실점, 유권자 기억에 남는 건 톤앤 매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정혜 기자의 평가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에게는 1차, 2차 모두 7점을 줬네요. 4년간 준비를 잘했구나 싶으면서도 자기 말로 소화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왜? 최성 후보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시간 끌기 전략 같아 살짝 비겁해 보임. 안희정 후보에게는요 6점을 줬습니다. 1차, 2차 모두. 좀 민주주의 말고 다른 이야기 좀. 지금도 목리 부리는 자유한국당이 연장하면 고분고분 개혁에 어쩔까? 의문. 가르치려 하는 교회 오빠 말투는 별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1, 2차 모두 7점 줬습니다. 역시 토론은 공격이 제맛. 말꼬리 잡기식 질문만으로 문재인을 친재벌 기득권 연정 프레임에 올가맬 수 있을지는 의문.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 마크맨으로 알려졌죠. 하어영 기자는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 1차 7점, 2차 6점. 준비된 느낌, 욕심껏 발언 기회나 해명 요구. 다만 1, 2차에서 최성 시장과 주도권 토론을 쓴 건 감점 요인.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는 1차 6점, 2차 7점. 1차에서 관심 끈 방법론으로서의 대연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2차는 안보 의제를 주도했으나 본인만의 색깔은 뭐 글쎄 뭐 이렇게.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요 1차 8점, 2차 7점. 1차 차분하고 논리 정연한 맛 보여줌. 2차에서는 본성 드러내. 말꼬리 잡기보다는 본질적인 논의를 이끌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자, 다소 길었지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3명의 기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점수를 잘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3명의 기자가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싸움만 해.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어영 기자가 이재명 후보의 2차 토론의 평가에서는 본성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말이죠. 본성.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말꼬리 잡기나 싸움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걸 미리 못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어영 기자야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도 좀 그렇게 평가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네. 반면 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점수는 좀 박하게 줬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일 안정감 있게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는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싸움닭 이미지 뭐 이런 거 계속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안정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러다가 이거 문재인 후보 저격수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3월 6일 2차 토론회에서 공통 질문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을 이야기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자, 검증이란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이 전략적 무대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 맞는 전략인가 싶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그 전략을 사용하는 당사자한테 다른 곳에서 얻어낼 것이 많아야 그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고요. 두 남자 모두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결혼 승낙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남자는 몸이 닳겠죠.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정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좋은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취하는 행동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양쪽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이 여인이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부터 확정해놨잖아요. 벌써 한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상대방에서 야, 그럼 여태까지 나한테 했던 건 뭐야? 너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그리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럼 이 여인이 얻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A라는 남자한테도 거리가 생기고 B라는 남자에게는 그냥 매달려 있고 A라는 남자 만나지도 못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반항 감정이니 뭐니 터지고 있고 롯데의 중국 진출 사업은 조금 있으면 작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군 주둔비 올리라고 하죠. 또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죠.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드 배치 잠깐 스톱을 외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중국도 쟤네가 무턱대고 미국 말만 듣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보겠죠. 반면에 미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일들이 정지가 되니까 이게 뭔가 얘네들 왜 이래? 그러고 볼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말이죠. 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반대. 나라에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미국은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요. 트럼프는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더라도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스타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미국한테 언제 큰 소리치고 강하게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전략적 모호성으로 더 얻어 터지기보단 강하게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구라로 칼럼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요. 내일은 모두 촛불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짜명 호회 마치겠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